회장님, 이 이름을 보고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까?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서태성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그를 무너뜨린 건 경쟁사의 공격도 검찰 조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흑투성이 청년이 던진 30년 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재개발 설명회장, 그가 무심코 밀어버리려던 그곳에서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될 존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가 살아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단 1초 만에 천하의 회장을 공포에 떨게 만든 그 종이 속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 새벽 4시,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정혜 씨는 30년 된 낡은 철판에 식용유를 들이부었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정혜 씨는 익숙한 듯 묵묵히 반죽을 개었죠. 잠시 후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준호가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밤샘 아파트 경비 일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죠. 준호는 핏발선 눈을 비빌 새도 없이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어깨에 짊어졌답니다. 땀에 젖은 그의 등은 이미 굽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이 작은 분식집은 모자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는 유일한 판자였으니까요. 그때였어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가게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 셋이 다짜고짜 가게 진열대를 향해 걸어왔죠. 제일 앞장선 남자가 잘 튀겨진 고추 튀김이 담긴 쟁반을 구두발로 걷어찼어요. 쟁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집혔고 뜨거운 튀김들이 흙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정혜 씨가 놀라 뛰쳐나갔지만 남자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를 꺼내 정혜 씨의 가슴팍에 던지듯 찔러 넣었어요. 봉투 모서리에 찔린 정혜 씨가 뒤로 주춤했죠. 남자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답니다. 이번 주까지 가게 안 비우면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린다고 했지. 말귀를 못 알아먹어? 준호가 주먹을 꽉 쥐며 앞으로 나서려 했어요. 하지만 정혜 씨는 다급하게 아들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답니다. 준호의 팔뚝에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뿌리칠 수는 없었죠. 바닥에 뒹구는 튀김 위로 남자의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답니다. 며칠 후 구청 강당은 재개발 설명회를 듣기 위해 몰려든 상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미래 도시 건설이라는 거창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정중앙에 최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꼿꼿하게 서 있었죠. 바로 이 구역의 재개발을 주도하는 건설사 회장 서태성이었습니다. 그는 7순이 넘은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 눈빛에는 상인들을 향한 온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설명회가 시작되자마자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져나왔어요. 쥐꼬리만한 보상금으로는 갈 곳이 없는 상인들이었죠. 정혜 씨도 떨리는 손으로 챙겨온 탄원서를 내밀며 단상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서 회장의 옆을 지키던 건장한 수행비서가 거칠게 정혜 씨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뒤로 가세요. 비서가 정혜 씨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힘없이 밀려난 정혜 씨가 바닥으로 넘어지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강당에 울렸죠.
정혜 씨의 낡은 가방이 뒤집히며 그 안에서 다 쓴 파스 몇 장과 꼬깃꼬깃한 탄원서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답니다. 단상 위에 있던 서태성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마치 길가에 놓인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표정으로 그저 금태 안경을 손가락으로 치켜 올릴 뿐이었죠. 그 차가운 시선이 넘어진 정혜 씨와 그녀를 부축하러 달려온 준호를 향해 꽂혔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비서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흙먼지가 묻은 어머니의 무릎을 털어주며 단상 위를 노려보았죠. 서태성과 준호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서태성은 순간 묘한 기시감을 느낀 듯 준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준호의 눈에는 경멸과 적개심만이 가득했답니다. 준호는 주변 상인들이 들으란 듯이 그리고 저 위의 회장이 들으란 듯이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갑시다. 저 사람은 우리 가족 아닙니다. 남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준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혜 씨를 부축해 강당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서태성은 멀어지는 준호의 구부정한 등을 보며 잠시 미간을 좁혔지만 이내 비서가 건넨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마이크를 잡았답니다. 며칠 뒤 서태성 회장은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시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러 나온 길이었지만 낡은 점퍼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 쓴 탓에 아무도 그가 건설사 회장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죠. 시장 바닥은 철거 용역들이 휩쓸고 간 흔적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과 쓰러진 입간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걷기조차 힘들었죠. 그때 골목 저편에서 묵묵히 비지를 하는 사내가 보였습니다. 바로 준호였습니다.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깨진 유리 조각을 자루에 담고 넘어진 옆 가게의 매대를 바로 세우고 있었답니다. 구청에 항의하러 몰려간 다른 상인들과 달리 그는 당장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쓸고 닦을 뿐이었죠. 서 회장은 전신주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준호가 무거운 화분을 들어 올리려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흙을 털어낼 때였어요. 서 회장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준호의 오른쪽 손등, 검지와 중지 사이에 희미하게 남은 화상 흉터가 햇빛에 반짝였기 때문입니다. 서 회장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오른손을 주머니 속에서 움켜쥐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끓는 물에 데었던 아들의 손등 흉터와 소름 끼치도록 같은 위치였으니까요. 준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훔쳐냈습니다. 그 투박한 동작조차 서 회장의 젊은 시절을 거울로 보는 듯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죠. 그때 가게 안에서 정혜 씨가 절뚝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녀는 대야에 담긴 시원한 보리차를 국자에 떠서 지나가던 서 회장에게 불쑥 내밀었어요. 영감님, 더운데 고생하지 말고 이거 한 잔 마시고 가요. 돈 안 받으니까. 서 회장은 엉겹결에 받아든 양은 사발을 입에 댔습니다. 미지근하지만 구수한 보리차 맛이 입안을 감돌았죠. 그 순간 서 회장의 혀끝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판되는 티백 보리차가 아니었습니다. 옥수수와 결명자를 특정한 비율로 섞어 볶아야만 나는 30년 전 잃어버린 아내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과 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서 회장이 들고 있던 사발이 미세하게 떨리며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물, 직접 끓인 겁니까? 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혜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서 회장은 의심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모자를 다시 깊게 눌렀었습니다. 도대체 이 시장통 모자에게서 왜 잊고 살았던 과거의 흔적이 보이는 것일까요? 서 회장은 쫓기듯 자리를 떴지만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준호의 굽은 등과 정혜 씨의 뒷모습을 눈에 담았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정혜 씨는 깊숙한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손수건에 쌓인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죠. 정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속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인주로 찍힌 사망 두 글자와 함께 오래된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답니다. 정혜 씨는 그 도장 자국을 거친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은 운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태성 회장의 자택 서재, 그곳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의 아내이자 그룹의 안주인 윤명숙 여사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몇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진 속에는 허름한 시장 골목에서 땀을 흘리는 준호와 그에게 물을 건네는 정혜 씨, 그리고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넋을 잃고 바라보는 서태성 회장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윤명숙 여사는 끼고 있던 돋보기 안경을 천천히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서재를 울렸어요. 그녀는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답니다.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지만 듣는 사람의 뼈를 시리게 만드는 냉기가 서려 있었죠. 회장님께서 기어이 거길 다녀오셨네. 수행원도 없이 혼자서. 그녀 앞에는 재개발 구역 철거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사장 김 소장이 두 손을 모은 채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윤명숙은 찻잔을 들어 입술만 축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뇌까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김 소장에게 내리는 명확한 지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애는 우리 재단 상속 문제랑 회사 상장이 동시에 걸린 해였어요. 핏줄도 뭣도 아닌 그 아이 하나가 내 모든 계획을 망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낡은 과거가 다시 내 발목을 잡게 놔둘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윤 여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에게 준호와 정혜 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짜놓은 재무제표에 묻어있는 오물 같은 존재, 빨리 닦아내야 할 얼룩일 뿐이었죠. 그녀는 서랍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 하나를 꺼내 김 소장의 구두 앞코로 툭 던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주주총회가 있어요. 그 전에 잡음이 들리면 김 소장 당신 회사부터 지도에서 지워버릴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김 소장은 허겁지겁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 들고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윤 여사는 그가 나가자마자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확 젖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욕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30년 전 그녀가 서태성 회장의 본처와
아들을 몰아내기 위해 썼던 그 독한 방법들이 다시금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협하는 교묘하고 악랄한 괴롭힘이 시작된 것입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이어야 할 정오, 갑자기 정혜 씨의 분식집 전기가 틱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냉장고의 모터 소리가 멈추고 튀김기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죠.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호가 급히 두꺼비집을 확인하러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전선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예리한 절단기로 끊겨 있었답니다. 어이쿠, 공사하다가 실수를 했네. 선이 너무 낡아서 건드리기만 했는데 끊어지더라고. 안전모를 쓴 용역 반장이 껌을 짝짝 씹으며 빈정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펜치가 들려 있었고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죠. 준호가 주먹을 쥐고 다가서자 주변에 있던 인부 5명이 동시에 곡괭이와 삽을 바닥에 창 하고 내려찍으며 위협적인 소음을 냈습니다. 실수? 이게 실수야? 당장 원상복구해. 준호가 소리쳤지만 반장은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어요. 복구? 부품 신청하면 일주일은 걸리겠는데? 그냥 이참에 장사 접으쇼. 냄새나는 튀김 쪼가리 그만 팔고. 그날 오후 내내 준호는 전기를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시장 입구는 이미 공사 차량인 덤프트럭들이 가로막고 있어 수리 기사조차 들어올 수 없었답니다. 결국 냉장고에 있던 식재료들은 모두 녹아버렸고 정혜 씨는 썩기 시작한 반죽을 보며 말없이 알치마로 눈가를 훔쳐야만 했죠.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이번에는 가게 뒤편 수도관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쾅! 쾅!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시커먼 흙탕물이 가게 주방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게 뒤편에서 굴삭기 한 대가 수도관을 건드린 척하며 아예 배관을 짓뭉개버린 것입니다. 정혜 씨가 아끼던 쌀포대가 순식간에 흙탕물에 잠겼고 바닥에 놓아둔 육수통들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죠. 엄마, 나가 계세요. 준호가 급히 정혜 씨를 가게 밖으로 밀어내고 쏟아지는 물줄기를 몸으로 막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차가운 흙탕물은 준호의 무릎까지 차올랐고 가게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밖에서는 굴삭기 기사가 시끄러운 엔진 소리 뒤에 숨어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소란을 듣고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용역들은 위험하니 접근 금지라는 노란 테이프를 두르며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정혜 씨는 젖은 옷을 입은 채 가게 안쪽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물건들이 떠내려가는 와중에도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것은 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방 깊숙한 곳, 비닐에 꽁꽁 싸매둔 낡은 서류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봉투 겉면이 더러워졌지만 정혜 씨는 그것을 마치 갓난아이처럼 소중하게 끌어안고 웅크렸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소장이 혀를 차며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네, 여사님. 작업 들어갔습니다.
놈들이 제 발로 기어나갈 때까지 오늘 밤 잠은 다 잤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도 물도 끊긴 캄캄한 시장 골목. 윙윙거리는 발전기 소리와 굴삭기의 엔진 소리가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흙투성이가 된 채 가게 문 앞을 지키고 앉았고 정혜 씨는 젖은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떨고 있었어요. 두 사람을 조여오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이제 막 그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의 가게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답니다. 유리창에 금이 가는 소리가 쩍 하고 정적을 찢었습니다. 철거 예정일 전날 밤 시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가로등마저 누군가 깨트려 놓아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정혜 씨는 가게 안쪽 방에서 불안한 듯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고 쪽잠을 청하고 있었고 준호는 가게 앞을 지키며 쇠파이프 하나를 옆에 두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준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봐, 거기 경비 아저씨. 잠깐 이리 좀 와봐. 가게 뒤편 골목,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김 소장이 손짓을 하고 있었죠. 준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쇠파이프를 꽉 쥐었지만 김 소장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혜 씨가 평생을 아껴 쓰던 낡은 묵주였기 때문입니다. 낮에 용역들이 난동을 부릴 때 잃어버린 것이었죠. 어머니 물건 찾고 싶으면 빈손으로 와. 남자답게 이야기 좀 하자고. 준호는 이를 악물고 쇠파이프를 내려놓은 뒤 천천히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함정이었답니다. 준호가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김 소장은 다짜고짜 자신의 셔츠를 찢고 제 얼굴을 벽돌로 내리찍었습니다. 퍽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김 소장의 이마에서 피가 솟구쳤죠. 준호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는 순간 숨어있던 김 소장의 부하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밀며 튀어나왔습니다. 찍었어? 이 새끼가 사람 치는 거 다 찍었지. 김 소장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비릿하게 웃으며 바닥에 드러누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상인이 사람 죽인다. 폭행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골목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죠. 준호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전에 경찰관 2명이 들이닥쳐 준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증거 영상도 있고 피해자 출혈이 심하네. 서로 가시죠. 아닙니다. 저놈이 혼자 자해한 겁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신단 말입니다. 준호가 거칠게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해 질질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파고들었고 준호는 멀어지는 가게를 보며 절규했답니다. 경찰차 뒷창문 너머로 김 소장이 피 묻은 손으로 오케이 사인을 보내며 씩 웃는 모습이 보였죠. 그것이 준호가 본 그날 밤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준호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조사를 받는 사이 정혜 씨의 가게 앞에는 검은 승합차 3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쇠망치와 배를 받은 용역 10수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그들은 더 이상 눈치 볼 것이 없다는 듯 가게 셔터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텅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쾅. 거친 소리를 내며 셔터가 올라가자 잠기 밝은 정혜 씨가 놀란 눈으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준호야, 준호야. 하지만 아들의 대답 대신 돌아온 건 용역들의 거친 욕설과 발길질이었습니다. 아줌마, 오늘이 방 빼는 날이라니까? 아들이 감방 갔으면 어미라도 짐을 싸야지. 한 남자가 진열해 둔 떡볶이 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시뻘건 양념이 사방으로 튀어 정혜 씨의 하얀 무명 옷을 붉게 물들였죠. 정혜 씨는 떡볶이 판이 아니라 방 안쪽 장롱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곳에는 죽어도 뺏겨선 안 될 그 서류 봉투가 있었으니까요. 안 돼. 이건 안 돼. 정혜 씨가 장롱 문을 붙잡고 매달리자 용역 한 명이 정혜 씨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챘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좋게 말로 할 때 나가. 남자가 정혜 씨를 거칠게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힘없이 밀려난 정혜 씨의 몸이 식당 테이블 모서리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정혜 씨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고 이마에서는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눈을 가렸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용역들이 가게 집기를 닥치는 대로 부수고 밖으로 집어 던지는 모습이 보였죠. 냉장고가 쓰러지고 30년 된 식탁이 다리가 부러진 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정혜 씨의 피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용역 반장은 쓰러진 정혜 씨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아스팔트 바닥에 정혜 씨가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철거 완료. 펜스 쳐. 반장의 지시에 인부들이 가게 입구에 철제 펜스를 박고 빨간색 스프레이로 철거라는 두 글자를 XX자로 크게 그렸습니다. 정혜 씨는 피 흐르는 이마를 부여잡고 닫힌 셔터를 향해 기어갔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시멘트 바닥을 긁으며 부러져 나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게 안에 두고 온 미처 챙기지 못한 그 봉투. 그것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준호가 미친 듯이 시장으로 달려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건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노란 출입 금지 테이프가 둘러져 있었고 깨진 간판 조각만이 뒹굴고 있었죠. 준호의 시선이 바닥에 멈췄습니다. 굳어버린 핏자국, 그리고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어머니의 찢어진 고무신 한 짝. 준호는 무릎을 꿇고 고무신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준호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금 울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이 깨져 있었지만 작동은 되었죠. 그는 병원 응급실에 있는 지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의식 회복하셨다. 근데 계속 장롱, 서류 말씀만 하셔.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펜스 틈 사이로 몸을 구겨 넣어 폐허가 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난장판이 된 내부, 쓰러진 장롱 밑바닥이 뜯겨져 있었습니다. 놈들이 다 가져간 것일까요? 준호는 미친 듯이 장롱 바닥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장롱 밑바닥 나무 판자 틈새 정혜 씨가
마지막 순간에 발로 차서 깊숙이 밀어 넣었던 서류 봉투에 귀퉁이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흙먼지와 핏자국이 묻어 있는 봉투. 그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그의 눈동자가 서류의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친자 포기 각서 사망 진단서 -4인 심정지 조작됨. 그리고 그 아래 찍힌 선명한 인감도장. 윤명숙. 준호는 봉투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멀리서 철거를 위한 포크레인의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준호는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로와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핏자국을 셔츠 소매로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붉은 흔적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는 듯 잠시 노려본 뒤 가게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병원이 아닌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구청 재개발 최종 공청회 장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법으로 하니 당신들이 만든 그 알량한 종이 쪼가리로 당신들 목을 조여주마. 준호의 낮고 묵직한 독백이 새벽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은 재개발 최종 승인을 위한 공청회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단상 중앙에는 서태성 회장과 윤명숙 여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윤명숙 여사는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표정에는 승자의 여유가 흘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낡고 위험한 시장을 철거하는 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새로운 창조입니다. 일부 불법 점거자들의 떼쓰기에 우리 도시의 발전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객석 앞줄에 앉은 건설사 직원들과 알바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서태성 회장은 그 옆에서 굳게 입을 다문 채 탁자 위에 놓인 생수병만 응시하고 있었죠. 어제 시장을 다녀온 뒤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거대한 양쪽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웅장한 박수 소리가 일순간 멈췄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핏발선 눈. 하지만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준호가 밀고 들어오는 휠체어였습니다. 휠체어에는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은 정혜 씨가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붕대 위로 배어나온 붉은 핏자국이 강당의 화려한 조명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죠. 윤명숙 여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마이크를 손으로 가리며 옆에 서 있던 경호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지 않고. 검은 정장의 경호원 4명이 준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밀며 단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경호원이 준호의 어깨를 낚아채려는 순간 준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너덜너덜해진 흙탕물 얼룩이 묻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법입니까? 사람을 죽여서 뺏는 게 원칙입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준호를 덮치려 하자 단상에 앉아있던 서태성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멈춰라. 서 회장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경호원들이 멈칫했습니다. 윤명숙 여사가 당황하며 서 회장의 팔을 잡았어요. 회장님, 저런 미치광이들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얼른 내보내고 진행하죠. 서태성 회장은 아내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단상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준호가 아니라 휠체어에 앉아있는 정혜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30년의 세월이 흘러 주름지고 다친 얼굴이었지만 서 회장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정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서류 봉투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경호원들을 밀치고 서 회장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있던 종이들을 꺼내 서 회장의 가슴팍에 내밀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기자들이 볼 수 있도록 기자석 테이블 위에 종이들을 쫙 펼쳐 놓았습니다. 탁, 탁, 탁. 종이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 종이를 향해 줌을 당겼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30년 전 날짜. 사인은 사산. 산모 이름 박정혜. 하지만 그 옆에는 또 다른 종이가 놓였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은행 입출금 내역서였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발급된 바로 그날 윤명숙의 개인 계좌에서 산부인과 원장의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기록이었습니다. 빨간 밑줄이 그어진 숫자 0의 개수가 선명했죠. 윤명숙 여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거 다 조작이야. 어디서 가짜를 만들어 와서. 하지만 준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준호는 수첩을 펼쳐 서태성 회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수첩은 30년 전 서 회장이 젊은 시절 현장 소장으로 일할 때 쓰던 업무 일지였습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 수첩의 맨 뒷장에는 서 회장의 필체로 꾹꾹 눌러 쓴 메모가 남아 있었죠. 우리 아기 이름 서준호.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기발 도장이 붉은 인주로 찍혀 있었습니다. 서 회장의 시선이 준호의 얼굴과 수첩 속의 이름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준호의 오른쪽 손등에 있는 화상 흉터가 서 회장의 기억 속 아들이 뜨거운 국솥에 데웠을 때 생긴 그 상처와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서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어요. 준호? 내가 죽었다던 준호란 말이냐? 서 회장의 시선이 윤명숙에게 향했습니다. 윤명숙은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바르르 떨고 있었죠. 30년 전 그녀는 서 회장에게 본처가 아이를 낳다 죽었고 아이도 숨을 쉬지 않았다고 보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가짜 서류를 만들고 도장을 위조했던 것입니다. 준호는 서 회장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위조된 사망 진단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기업을 일구면서 서류와 숫자만 믿고 사셨겠죠. 준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강당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이 확인하지 않고 믿어버린 그 종이 쪼가리가 30년 동안 살아있는 제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아내가 보낸 용역들이 진짜로 제 어머니를 죽일 뻔했습니다. 서태성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으윽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아내, 핏줄이라고 믿었던 재단, 그리고 자신이 쌓아올린 성공의 기반이 추악한 거짓말 위에 서 있었다는 충격이 그의 심장을 강타한 것입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윤명숙이 다급하게 서 회장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허공을 휘적거릴 뿐이었습니다. 서태성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단상 위로 쓰러졌습니다. 쿵! 육중한 소리와 함께 마이크 스탠드가 넘어지며 삐잉 마이너스 하는 굉음이 스피커를 찢어 놓았습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119 불러, 앰뷸런스. 비서들이 뛰쳐나오고 윤명숙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저 차갑게 그 파멸의 현장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쓰러진 서태성 회장의 시야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서로를 의지하고 서 있는 낡은 옷차림의 두 모자였습니다. 그제야 서 회장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회한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이었을까요?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위조 도장을 발로 밟아 으깨버렸습니다. 바스락하는 소리와 함께 30년을 지배해 온 거짓된 권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도심의 소음을 갈랐습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회색 빌딩 숲을 어지럽게 훑고 지나갔죠. 서태성 회장이 실려간 응급실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침대를 밀며 다급하게 소리쳤고 그 뒤를 수많은 취재진과 수행 비서들이 뒤엉켜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와 휠체어에 앉은 정혜 씨였습니다. 준호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술실 문 위 붉게 켜진 수술 중이라는 램프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때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급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의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태성 환자분 보호자 안 계십니까?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당장 스텐트 시술 동의가 필요합니다. 1분 1초가 급해요. 그 자리에 있던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법적 보호자인 윤명숙 여사는 아직 공청회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어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모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환자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니까요. 직계 가족 없습니까? 아드님 없어요? 의사의 고함에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서실장은 입을 다물었고 수행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죠. 서태성 회장에게는 알려진 자식이 없었으니까요. 정확히는 없다고 믿어왔으니까요.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의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가 병원의 차가운 타일 바닥을 눌렀습니다. 의사가 의아한 눈빛으로 그 허름한 행색의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조금 전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 지친자 확인서를 의사에게 내밀었습니다. 구겨지고 흙이 묻은 종이였지만 그 위에 적힌 99.9% 일치라는 숫자는 그 무엇보다 선명했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의사는 서류와 준호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곧바로 클립보드에 끼워진 수술 동의서와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빨리요. 준호가 볼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검은색 모나미 볼펜. 그 가벼운 플라스틱 덩어리가 마치 1000톤의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 닿았습니다.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렸고 어머니를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했으며 조금 전까지 자신의 집을 부수려 했던 남자를 살려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준호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정혜 씨였습니다. 붕대를 감은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30년 전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와 똑같이 따뜻했죠. 정혜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손등을 2번 토닥였습니다. 살려라. 그게 사람의 도리다. 어머니의 침묵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림을 멈추고 힘주어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보호자 아들 이준호. 종이가 찢어질 듯 꾹 눌러 쓴 서명이 끝남과 동시에 의사가 서류를 낚아채 수술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잉크가 번진 자신의 손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구청 공청회장. 윤명숙 여사는 VIP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베테랑 형사 2명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준호가 던지고 간 사망 진단서와 은행 거래 내역서 원본이 놓여 있었죠. 사모님, 이 계좌 내역 설명 좀 해주시죠. 30년 전 5월 12일 산부인과 원장 계좌로 입금된 5억 원. 그리고 같은 날 발급된 사산 증명서. 날짜가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형사가 거래 내역서의 날짜를 볼펜 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윤명숙 여사는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차마 입에 대지는 못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찻잔 소리가 그녀의 불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그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그게 지금 재개발이랑 무슨 상관이죠? 제 변호사 오면 얘기하죠. 상관이 많죠. 오늘 제출된 증거들, 그리고 김 소장이라는 용역업체 대표의 자백이 방금 들어왔거든요. 형사가 핸드폰 화면을 윤 여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김 소장이 형사에게 무언가 열심히 진술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김 소장 아니,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니까요. 윤 여사님이 그랬어요. 그 할망구랑 아들놈, 사고로 위장해서라도 병신 만들어서 쫓아내라고. 성공 보수로 1억 더 준다고 했다고요. 윤명숙 여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시나리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철옹성이 고작 저런 양아치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형사가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방금 병원에서 팩스로 온 겁니다. 서태성 회장님의 친생자 인지 신고서 초안입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시기 직전에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지시를 남겨두셨더군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즉시 처리하라고. 윤명숙 여사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짚고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룹의 후계구도, 재단의 소유권, 그 모든 것이 종이 한 장으로 인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누구 앞에서. 그녀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형사는 담담하게 수갑을 꺼냈습니다. 윤명숙 씨, 살인 교사 미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실 수 있고 묵비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일어나시죠.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대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윤명숙의 두 손은 30년 전 거짓 도장을 찍던 그날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끌려나가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바닥을 향하고 있었답니다. 오후 5시 시장 골목. 철거를 위해 굉음을 내던 포크레인들이 일제히 시동을 껐습니다. 구청 단속반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들어와 공사 중지 명령서를 현장 소장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전면 작업 중지입니다. 여기 현장 보존 명령 떨어졌어요. 다들 철수하세요. 공무원의 확성기 소리에 용역들이 투덜거리며 안전모를 벗어 던졌습니다. 펜스를 치던 인부들이 연장을 챙겨 하나둘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가게 안에 숨어있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먼지 자욱한 공기 사이로 철거용 비계들이 해체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XX자가 그어졌던 정혜 씨의 분식집 셔터 앞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졌고 감식 반원들이 깨진 집기와 핏자국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죠. 준호는 병원 옥상 난간에 기대어 그 모든 과정을 전화로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장 상인 회장님의 울먹이는 목소리. 준호야, 놈들이 간다. 다 철수했어. 우리 가게 안 올려도 된단다.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원 건물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어머니의 묵주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정의는 화려한 팡파르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멈춰버린 포크레인의 엔진 소리처럼, 떠나가는 용역 트럭의 뒷모습처럼, 그리고 다시 찾아온 시장 골목의 고요함처럼 아주 조용하고 무겁게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정혜 씨가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서태성 회장은 아직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죠. 정혜 씨는 누워있는 서 회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의 노을을 보며 30년 전 아이를 안고 도망쳤던 그날의 밤하늘을 떠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B-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멈출 뻔했던 생명이 다시 뛰는 소리이자 끊어질 뻔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소리이기도 했답니다. 계절이 바뀌어 시장 골목에도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소음이 멈춘 골목은 예전의 활기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죠. 깨진 보도블록 틈 사이로 이름 모를 들풀이 다시 고개를 내밀었고 상인들은 저마다 가게 앞을 쓸고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그 높디 높은 회장 집무실은 비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서태성 씨는 스스로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려했던 취임식도 없었듯 퇴임식 또한 없었죠. 그는 아무도 없는 펜트하우스에서 평생을 입어온 짙은 남색 정장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시장통에서 산 조금은 헐렁하고 투박한 체크무늬 셔츠로 갈아입었죠. 그는 방 한구석에 놓인 전신 거울을 일부러 보지 않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노인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껍데기를 벗어던진 진짜 자신을 굳이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향한 곳은 호화로운 실버타운이 아니라 바로 정혜 씨의 가게 앞이었습니다. 어이쿠, 영감님. 거기는 좀 더 오른쪽으로 박아야지. 지나가던 생선가게 김 씨가 혀를 차며 훈수를 두었죠. 서태성 씨는 낡은 사다리 위에 위태롭게 서서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결제 서류 대신 무거운 망치와 못이 들려 있었답니다. 며칠 전 용역들이 부수고 간 정혜 씨의 가게 간판을 그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직접 고치고 있었어요. 서툰 망치질 탓에 엄지손가락을 찧어 피멍이 들었지만 그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못을 박았습니다. 탕, 탕, 탕. 둔탁한 망치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가 평생 지은 죄를 하나씩 씻어내는 참회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죠. 땀이 비 오듯 흘러 셔츠를 적셨지만 그는 쉬지 않았어요. 삐뚤어졌던 정혜의 분식 글자가 마침내 반듯하게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정혜 씨는 주방에서 말없이 국수를 삶고 있었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창문을 뿌옇게 덮었죠. 그녀는 다 익은 면을 건져 찬물에 헹구고 투박한 사기 그릇에 넉넉히 담았습니다. 호박 고명 몇 개와 김가루를 얹은 아주 소박한 잔치국수 한 그릇이었어요. 다 됐으면 내려와서 욕이나 해요.
정혜 씨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날카로운 가시는 없었답니다. 서태성 씨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는 주인이 앉는 카운터석이 아니라 문 앞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혜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을 그의 앞에 탁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깍두기 접시를 밀어주었죠. 서태성 씨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자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어 있던 가슴 속 응어리를 녹이는 듯했죠. 그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에 김이 서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안경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고개를 파묻은 채 국수만 넘겼습니다. 그때 국물 위로 투명한 물방울 하나가 톡 하고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어요. 육수 냄새가 섞인 짭조름한 눈물이었습니다. 가게 안쪽 준호가 쌀 포대를 정리하다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다가가서 아버지라 부르지도 그렇다고 나가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행주를 들어 테이블을 닦을 뿐이었죠.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고 그 공간이 곧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서태성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아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묻힐 뻔했답니다. 정혜 씨는 젖은 행주를 꽉 짜며 그를 바라보지 않고 창밖을 응시했어요. 창밖에는 그가 땀 흘려 고쳐놓은 간판이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정혜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30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용서하겠다는 말은 안 해요. 그건 당신 마음 편하자고 하는 소리니까. 정혜 씨는 서태성 씨의 빈 그릇을 치우며 나지막이 덧붙였답니다. 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국수 불어요. 어서 드슈.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화해였고 가장 현실적인 마침표였습니다. 서태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은 국물을 모두 들이켰습니다. 딸그락. 빈 그릇이 테이블에 놓이는 청명한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준호가 의자를 끄는 소리, 밖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냄비에서 물이 끓는 보글거리는 소리가 평온하게 섞여 들었어요. 더 이상의 극적인 눈물도 오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밥 한 끼를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일상만이 남아 있었죠. 서태성 씨는 다시 사다리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고 준호는 배달 가방을 챙겼으며 정혜 씨는 다시 육수불을 조절했답니다. 가게 문틈으로 들어온 따스한 햇살이 세 사람의 등을 공평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장 하나가 지워버렸던 인생이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덤덤하게 쓰이기 시작한 오후였습니다.